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무섭게 치솟던 아파트 값이 전국적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역시 지난 7월 중순 이후 하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그리고 박동주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 대표님,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광주 전남 날씨처럼 한파라고 하는데 지금 광주 전남도 이렇게 거래 절벽인가요? 어떻습니까?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그때도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적었었는데요. 그때 2만 1,000건 정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그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는 한 3만 1,000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한 2만 7,000건. 그러니까 2019년도가 제일 거래량이 적었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 매매 거래량 10월까지 찍히긴 했는데요. 그냥 예상해보면 한 15,000에서 한 16,000건.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도 거의 한 25%가량 거래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거래량 감소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올해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거래 감소는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감소하기 시작했던 형태입니다. 네, 그럼 작년 10월, 11월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 인식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10월 전에도 거래됐던 게 6월에서 10월까지 거래됐던 게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은 양은 아니고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점 인식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고점 인식 때문에 거래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완화 기조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비춰질지 그런 거를 좀 관망하면서 보시다 보니까 거래량이 작년부터 좀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규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광주가 지난 9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네. 좀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효과 없었나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광주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닌데 뭐 대구나 인천, 뭐 부산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같이 풀렸는데 워낙에 이제 우리 광주보다 좀 더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매물량이 많은 그런 것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광주도 따라서 같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리 때문에 이 가계부담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늘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뭐 얘기하는 바로는 어떤 분들은 거의 뭐 따블 올라갔다. 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말 그대로 작년 한 해 피크를 찍었던 영끌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모든 진짜 영혼을 끌어서 투자하셔갖고 대출을 많이 받고 주담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제 신용대출 뭐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 대표님은 영끌족은 아니시죠? 저는 그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 금리 인상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있나요? 어때요? 일단 제 조카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지금 30대 중반인데요. 30대 중반이 고민하는 게 이제 결혼 문제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경로들이 기회의창이 있었지만 현재는 금리도 높고 또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그 엄두 자체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세대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과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어찌됐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후세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은 좀 기성세대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영혼을 끌어 모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다달이 나가는 이자 때문에 참 고민이고,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또 금리 때문에 부담이 돼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인 건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기조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 정도가 적당할 거다. 근데 이제 시장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5%, 5.5% 한 그 정도가 이제 상한선일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떤 그 기준금리에 대한 고점 인식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이 부동산 하락 마냥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착륙 시키려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단 말이죠. 규제도 완화하고 뭐 소득세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대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나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우린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상황인가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연착률을 막겠다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심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자본주의 그 부동산의 재화나 뭐 여러 가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이 얼만큼 풀렸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은 우상향하는데 어떨 때는 유동성보다 심리가 낮아져서 아무리 모든 규제를 완화해도 접근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유동성보다도 과도하게 부동산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데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심리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공포 심리가 너무 세계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일어나기에는 이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주된 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워낙 거래가 절벽이다 보니까 그나마 구매 가능한,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게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3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세 가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사실은 부동산 대출 LTV 완화 효과들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내년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언급한다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의 어떤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는 정책적인 기조였다라면은 이제는 국내의 어떤 경제 상황,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격차 유지가 아니라 국내 경기의 어떤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될 여지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서 아마 그 대목부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우리 광주가 그렇게 부동산 뭐 아파트 가격이 금리 때문에 이걸 사고 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가요? 금리의 영향이? 지금 단순한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겪었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번 위기는 또 새로운 위기라고 좀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 미국이 그렇다고 뭐 계속 이렇게 저금리로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도요. 적지 않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외면했을 뿐 너무 빨리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 이유가 2년 동안에 8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수준이 이제 0.25%씩 차근차근히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2% 정도 상승했으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빨리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게 안 먹히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크죠.
이런 것들이 쇼크가 심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광주 지역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매매 거래 이런 좀 충격이 덜했나요? 아니면 비슷했나요?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부담이 다 되겠죠. 그리고 전세 찾으시는 분들 또한 오히려 주담대보다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이율이 더 높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죠.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렇게 너무 매매나 전세가 다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금리가 더 예전보다 더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서울에서 이제 다시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게 인기였는데 요즘 같은 때에 광주가 또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차라리 전세 가느니 월세 가자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이요? 네네.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규제를 다 풀면 결국 돈이 많은 사람만 집을 더 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는 있지만요. 말 그대로 이제 긴축이잖아요. 근데 이게 긴축이라는 게 돈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미 시장에 풀려버린 그 자본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위험으로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한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완화보다도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전세 관련해서 물어봤지만 지금 전세 이야기하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수도권에서 이미 깡통전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도 그게 가능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서울의 그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어쨌건 전세 사기 비슷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빌라왕이라 그래가지고 네.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냥 깡통 전세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간 걸 뜻하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 게 50% 이상이 서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한 30%,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이 한 1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도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났던 세입자 전세값보다 더 하락을 하다 보니까 돈을 빼줘야 될 때 이제 더 많은 돈을 내줘야 되는 거죠.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부른 건데요.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돈 잘 버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피하려 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용 무리한 출석 통보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검찰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할 것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소환 통보 수사의 시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오 대표님, 28일 수요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출석하라고 한 게. 근데 내일 하고 모레 광주 전남 오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행보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27일 전남도 일정이 있고요. 28일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하고 7시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보고대회도 하고 여러 일정들이 잡힌 상태입니다. 또 국회 일정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내일 이제 지난번 화물연대 관련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어서 이런 그 일정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일단 간접 화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재혁 소장님 오셨는데요. 이 대표가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약간 정면 대응을 하는 듯한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많은 국민들은 대장동으로 대선 이후 지금까지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표가 소환될 것이다라고 다 예측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지금 소환하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것도 22일 날입니다. 팩스 한 장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보통 검찰의 인권보호 사무규칙을 보더라도 소환 통보는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팩스 한 장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느냐, 단순하게 망신주기식 소환 통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개입에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광주 한남을 오는 건 지난주부터 이미 13일부터 다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뻔히 광주 한남 내려가는 거 알면서 출석해라 하고 오지 마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검찰이라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투어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됐으면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가 두려운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가장 근거지인 광주로 오는 28일 시점을 맞춰서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좀 보여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출석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검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출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권력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기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기부 전면 개정을 통해서 국민을 사찰하거나 정보 개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국내 파트를 아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자체가 지금 아예 정치 개입,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무사였습니다. 기무사도 명칭을 아예 바꿨습니다. 안보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내 정치 개입 자체를 차단했고 사찰을 하지 못하게 했고 국민들, 국무원들의 사찰을 아예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유일하게 검찰만 지금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에 과연 꼭 굳이 동의하고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대표가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에 이제 다음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당장 불출석한다고 해서 강제 구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이고요. 강제 구인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범죄자가 소환을 통보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소환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신변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아마 최소한 이번에 응하지 않게 되면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아마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신변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 이게 이제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이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이제 뭔가 비명계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실제 아직 그 조율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합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합의가 되어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역 순회 일정 중에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의도하는 바는 일단 이번 검찰 수사에 이른바 친명계와 친문계가 둘일 수 없다. 또 당내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이번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일정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감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뭐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보니까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을 사진과 이름을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당에서는 좌표찍기라고 이제 막 맹공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검사는 단순하게 이게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검사는 말 그대로 공소장을 통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의 국가기관이 한 번도 감시하고 평가받고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실현할 때 정책 실명제도 요새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임성을 갖고 합당하게 정책을 실현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기소해서 판결 나올 때 잘못됐다라고 해서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검찰이 정말 당당하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검사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국민들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검사들을 자세히 좀 살펴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좌표찍기는 조금 과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반대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내년 연초에 그 민주당의 길 이걸 출범한다고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 다양한 모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더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 당대표가 될 때 얻었던 득표율이 77.77%입니다. 가장 압도적인 당대표, 득표율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서 당을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당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들하고 논의들이 있지만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런 당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 대표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검찰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마치 제가 교통위반을 해서 딱지를 뗐는데 이제는 그 딱지 뗀 경찰관 신원 공개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법리와 반대 증거를 통해서 본인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지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과 리를 이렇게 공개해서 사실상 공개했다라는 것은 공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공당인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정당이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비명계 의원들의 물밑 작업, 움직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항상 정당 내에는 다양한 의견,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앞으로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정당이라면 현재의 검찰의 소환 통보와 좀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들이 계속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당 내에서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의견을 낼 수 없다면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 국회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했잖아요. 네네. 통과를 해놓고 서로 잘못했다고 여전히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28일, 그러니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운임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3년 연임하는 개정안인데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인데 사실 이 안전운임제의 어떤 기원을 놓고 본다면 사실 3년 전에 화물연대가 그 당시도 파업을 했었을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해결책이 아니라 이 현상 유지, 상황을 무마하는
이 타협책으로서 내걸었던 것이 안전운임제인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맞지 못하고 다시 그걸 연장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3년 더 그냥 유보시키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토론이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물가 인상, 전기요금 예정돼 있는데 이 물가 전기요금 예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정기국회 때 한전 법을 상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해놓고 본회의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주도로 부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보다 3배까지 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라는 거죠. 민생 위주의 민주당 행보와 실제 국회에서 투표 행태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임시국회를 통해서 보정하고 다시 수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건 좀 기성 정당들이 좀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 소장님이 보시기에 28일 마지막 본회의에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안을 늦게 통과했던 부분이고요. 그 예산안 통과에 이제 부수법안,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9월 달에 정부가 예산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10월, 11월 2달 동안에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를 합니다. 예결위 전에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예결위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2달 동안에 모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과 더불어 있는 부수법안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빡빡한 일정이죠. 근데 이번에는 국정조사라는 것도 걸려있고 12구 사태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도 걸려있었고 행안부 장관의 그 탄핵관도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보이콧을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졸속 예산이 심사돼 있었고 막판 타협을 통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고 예산 부수법안과 더불어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일몰법 관련했던 법안까지도 같이 지금 상의해서 28일 날 통과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들이 좀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28일 합의된 내용대로 충실하게 좀 제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실제 물건값보다 높은 가격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일명 카드깡이라고 하죠.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가족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유명 음식점이 이 공무원들의 카드깡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이 공금으로 비용을 결제할 때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결제를 하고요. 일정 금액을 뗀 차액을 현금이나 포인트로 돌려줬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식점은 식육 판매만 한 것처럼 꾸며서 탈세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을 시켜준 군의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가 북상했을 때 강원도 지역 군의원 2명이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등 약 13만 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는데요. 법원은 이 군의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네. 오 대표님, 이게 참 공무원들이 이랬다는 게 좀 네. 어떻게 이런 음식점들 여기뿐만은 아니겠죠? 네, 뭐 통상적으로 뭐 여러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 이건 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이 전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 경우는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유착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통상적인 음식점에서 어떤 비용 처리 플러스 전직 기초자치단체장과의 부적절한 유착,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 소장님, 이게 예전에 국회 앞에 있는 주유소들이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부르는데도 거기에 이렇게 주유하려고 차들이 줄 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됐는데 그거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관례처럼 공공기관들이 계속 카드깡이라고 소위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아니면 선결제라는 걸 통해서
관리처럼 좀 이용해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공직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예 그 자체를 관례라고 넘길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없애고 그 자체를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보였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말은 포인트라고 하지만 이제 페이백해서 돈을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대표가 보시기에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가요? 이런 공무원들?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이제 현금에 준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 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가지고 뒤에 가서 환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식사 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이제 현금과 똑같은 기능,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참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일에 머리를 쓰셨으면 좋을 텐데 본인들을 위해서 너무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안 얘기 하기 전에 지난 주말 크리스마스 때도 호남 다녀오셨나요? 눈 엄청 왔다고 하던데. 네, 제가 지난 한 달 사이에 광주, 전남, 특히 광주를 3번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박형선 회장이 갑자기 자꾸 하셔서 다녀왔는데 폭설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가뭄이 들어서 해남, 완도, 신안 같은 데는 식순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갈돼서 좋다 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어촌, 축산농가의 피해가, 화훼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에 좀 국가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장님 말씀 듣고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주말에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 서울중앙지검이랑 수원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검장이랑 지청장 포함해서 검사 16명의 실명이랑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검사들 어두운 역사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뭐 이런 논평까지 냈고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글쎄요. 저는 검찰 간부나 수사 간부들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꼭 그렇게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어쨌든 당 대변인인데 공식 논평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한 검사들이 90여 명 합치면은 150여 명이 넘는다.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추가 공개까지 예고를 했는데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하다 검사들 좌표 찍기까지 하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남북 문제도 강대강으로 여야 관계도 강대강으로 특히 검찰 수사가 민주당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야당 탄압이죠. 왜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 이런 민주당의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은 뭐 60명, 90명 150명이 전방위적으로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뭐 자구책을 세울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네. 저는 민주국가에서 개인 신상 정보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개인 신상 정보 검사들 뭐 개인 신상 정보긴 하지만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조직도랑 이름이랑 뭐 검사들 이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수사나 기소 뭐 공소 제기 이거는 공공의 영역인데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네. 왜 민주당이 그렇게 저항하는가 하는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모레 성남시청에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응할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의석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여소야대 네. 전국의 제1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네. 또 지금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네. 저갑도 1등을 달리고 있는 분인데 지금 현재 회기 중이고 네. 민생 투어 중이고 특히 28일 날은 호남을 가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대로 혐의가 있으면은 검찰에서 유죄 입증을 해서 네.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 현재 네. 나오는 것은 과거에 똑같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네. 출두해라 하는 것은 어쩐지 야당 탄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가 좀 뭐 당 그 말씀 마세요. 제가 네. 제가 그렇게 정치적 비중이 크나요? 제가 민주당 복당하니까 여러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비대위원장 소리가 자기 당대표가 박지원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회자되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협의가 있어서 결국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플랜 B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자체가 네. 민주당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갔다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또 당대표 운운하니까 저만 입장이 곤란하고 이건 패배를 의식하는 거예요. 절대 안 나와야 됩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대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없으면 결선 투표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00% 당원 네. 그리고 결선 투표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 후보를 만들어서 당대표로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의 힘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건 민주정당으로서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뭐 어쨌든 당원 투표 100%로 하기로 했는데 이른바 윤심이라는 게 있고 윤심이 뭐 특정인을 겨냥 뭐 지지한다는 게 대외적으로 알려진다고 하면은 당원들이 그걸 따라갈까요? 대통령 마음이 저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찍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집권 지금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들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줄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은 민심을 떠난 정치, 정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을 보듯 패배한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 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대권 후보들이 나타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저는 만약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탈당해달라.
그런 배척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이 뭐 윤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지율은 사실 잘 안 오르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김장연대를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김기현, 장제원. 나기원은 또 뭐? 예. 나기현. 나기현 나기원이죠. 왜냐하면 나경원, 김기현, 나경원, 장제원. 나기원인가요? 나기원 조합도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보도도 보았는데요. 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윤심은 권성동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새우 2마리 모인다고 고래 안 된다. 뭐 이렇게 김장연대 깎아내렸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등어도 나오고 고래도 나오고 새우도 나오고 다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갑자기 새우 고래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짱뚱이가 뛰니까 망둥이도 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자기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을 새우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싫다. 민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승민. 그래도 당심은 나경원. 그럼 나경원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기후대사를 맡아가지고 괴롭잖아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사표를 내고 딱 나서면은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 부위원장직 기후대사 상근직이 아니어서 대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아직도 지금 그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니 뭐 양손에 떡 다 들면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이라도 저는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사표를 던져야 돼요. 던지고 깨끗하게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 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지 이거 붙들고 있다가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일단 받은 직은 내려놓고 뭘 도모를 해도 해야 된다. 그렇죠. 예산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처리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부대변인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신 모양인데 여야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쉽다. 퇴색했다 이렇게 입장 표명한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한 협치의 일종을 또 그렇게 아쉽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합의하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을 방문하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퇴근해 버렸잖아요. 뭐 올 필요 없다 그러면서. 네, 올 필요 없다. 이것도 저는 대통령이 너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 명령 그대로 복종한다고 하면은 왜 국회가 필요합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뭐 꼭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그 전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준석 대표 이렇게 몰아내는 거나 뭐 다음 총선 어차피 내가 치르는 거 아니냐는 뭐 대통령 발언이나 이렇게 등등 해보면은 그 예전에 대통령이 그 당 총재, 여당 총재 겸임하던 시절 뭐 제왕적 총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왕적 총재도 그러지 않았어요.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이나 그렇게 국회를 경시했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 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니까 때로는 그러한 의회주의 절차를 상당히 경시하는 게 있는데 의회주의 절차를 경시한다는 건 어떤 취지? 지금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가 가서 보고하겠다고 하면은 들어봐야죠. 듣고 의사를 말씀하셔야지 나 안 들어 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퇴근해버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나니까는 그러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거죠.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뭐 결정이 되는 것 같고 보면은 김기춘, 원세훈, 우병우, 최경환, 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등 다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이분들 이거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나 총장 시절에 잡아가던 분들인데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자기가 다 구속돼서 감옥 보냈기 때문에 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네. 자기 편만 풀어주는 그런 권한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은 네. 전부 자기 편 풀어주는 자기 집안 잔치했잖아요. 물론 야당도 전병헌, 네. 전 정무수석, 신계륜 네. 몇 분은 들어갔지만은 그건 그냥 양념으로 조금 들어간 거예요. 양념이다. 네, 그건 말도 안 되죠. 같은 자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15년이 남고 김경수 지사는 5개월 남아서 안 그래도 나와요. 이걸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복권, 김경수 지사는 형면제. 네. 자 보십시오. 160억의 벌금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복권. 네. 5억, 6억인가 있는 한명숙. 네. 추징금인데 이건 안 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건강이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건강이 좋나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안 되고 자기들은 다 풀어져 버리면은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거죠. 야당이 납득하겠냐 이거죠. 이것은 네. 용서를 통해서 대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오히려 분열을 통해서 갈등만 가져오는 사면 복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복권을 안 시켜줘서 2024년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 출마는 현재로서는 막아진 상태인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 아니냐 이거죠. 16년 남은 사람하고 네. 15년 남은 사람하고 5개월 남은 사람하고 여기는 사면 복권, 여기는 형면제. 가만 놔둬도 나와요.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분은 사실 정치인이 네. 감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정치를 못하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형평에 맞는 대사면 복권을 하시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자기 편만 생각하는 편협한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네. 통 큰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